서울의 밤은 추악한 진실을 가리는 화려한 넌사인으로 번쩍였지만 오늘 밤만큼은 예외였다. 차가운 빗줄기가 도시의 불빛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며 아스팔트 위로 흩뿌렸다. 마치 하늘이 거대한 슬픔에 잠겨 도시 전체를 눈물로 적시는 듯했다. 한때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던 별이었던 고유진에게 이 비는 그녀의 추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 패션계의 여왕, 아우라 그룹의 최연소 여성 CEO였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트렌드가 바뀌고 그녀의 결정 하나에 수천억의 자금이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서류 상자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난 영광과 처절한 실패의 잔해들이 뒤섞여 있었다. 법원의 최종 파산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1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일군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했다. 텅 빈 아우라 그룹의 본사 건물을 등지고 빗속으로 걸어 나온 유진의 어깨는 부서질 듯 무거웠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재단사의 손길이 느껴지는 스커트는 흠뻑 젖어 차가운 피부에 들러붙었고 한때 당당함의 상징이었던 하이힐은 빗물에 잠긴 보도블록 틈에 위태롭게 박혔다. 그때 귀를 찢는 듯한 급정거 소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의 유진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다. 차 문이 열리고 악마의 미소를 지은 두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ST패션의 박태식 회장과 그의 망나니 아들 박서준이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고 대표님 아니신가? 어쩌다 이 꼴이 되셨나? 박태식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의 기름진 얼굴은 만족감으로 번들거렸다. 그의 옆에 선 박서준은 한술 더 떴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유진을 훑어보며 음탕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아버지,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쓰나. 이제 그냥 빈털털이 거지잖아. 비에 젖은 생쥐꼴이 아주 볼만하네. 수치심이 유진의 뺨을 후려쳤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게 했다. 무슨 볼일이죠? 유진은 최대한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박태식은 과장된 몸짓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볼일이라니 섭섭하게. 한때 업계의 동료였던 사람의 마지막 길을 배웅이라도 해줘야지. 네가 공들여 쌓은 그 성 우리가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도 할 겸. 그의 말이 비수처럼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아우라의 몰락 뒤에 ST패션의 비열한 계략이 있었음을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다. 권력과 돈으로 무장한 그들 앞에서 정의는 무력했다. 박서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역겨운 향수 냄새가 빗속의 공기를 갈랐다. 고유진, 아직 기회는 있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내 아버님께 용서를 빌어. 그리고 내 여자가 되겠다고 약속하면 길바닥에 낳는 신세는 면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가 더러운 손을 뻗어 유진의 턱을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손 치워. 얼음장처럼 차가운 유진의 목소리가 박서준의 손을 허공에 멈추게 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독한 증오와 사리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내 놈들 같은 버러지들에게 무릎 꿇을 빼야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나아. 그녀의 섯을 퍼런 기세에 박서준은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죽어 하 웃기지 마. 넌 이제 죽을 자격도 없어. 평생 우리가 베푸는 동전이나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게 될 거야. 내 그 잘난 자존심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빗소리와 뒤섞여 유진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멎었다. 길 건너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있었다. 낡은 방수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묵묵히 폐지가 가득 담긴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듯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버려진 상자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다. 도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그림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투명 인간.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광기 어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자신. 그리고 원래부터 가장 낮은 곳에 존재했던 저 남자. 어쩌면 그와 자신은 같은 세상에 속해 있는지도 모른다. 박태식과 박서준을 향한 극도의 혐오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 뒤섞여 기이한 용기를 만들어냈다. 유진은 결심했다.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히지는 않으리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들의 면전에 상처를 남기리라. 유진은 천천히 박 부자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빗속을 가로질러 리어카를 끄는 남자에게로 걸어갔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박태식과 박서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깊게 눌러쓴 모자 그림자 아래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빗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폭풍우 속 등대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낸 듯한 혹은 세상의 모든 것에 무심해진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유진은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손으로 젖은 스커트 주머니를 뒤졌다. 손가락 끝에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한때 사업상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기념으로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값싼 패션 반지였다. 진품도 아닌 그저 도금된 장신구. 지금의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사치품의 잔재였다. 유진은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남자의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을 잡았다. 남자의 손은 차가운 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따뜻했다. 유진은 그 손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천둥처럼 거대했다. 길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태식과 박서준의 입이 떡 벌어졌다. 저 미친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파산의 충격으로 드디어 실성이라도 한 것인가? 남자 역시 미동도 없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듯 했다. 그는 유진의 얼굴과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싸구려 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서 그는 절망, 분노, 체념,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오기를 읽었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자기 자신을 향한 잔인한 서약이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유진은 남자가 자신을 미친 여자 취급하며 밀어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남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놓인 반지를 집어 유진의 떨리는 왼손 약지에 끼워주었다. 반지는 차갑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유진은 위로를 받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슬픈 청혼이자 승낙이었다. 증인이라고는 그들을 비웃는 두 악마와 모든 것을 지켜보는 무심한 하늘뿐이었다. 박서준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미쳤어, 고유진 너 완전히 돌았구나.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편이 된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유진은 자신과 닮은 어떤 종류의 공허와 슬픔을 발견했다. 박태식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혀를 차며 차에 올라탔다. 내버려 둬라. 저런 미친년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 박서준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유진과 남자를 번갈아 노려보다가 결국 아버지의 재촉에 채 올랐다. 검은 세단은 빗물을 튀기며 경멸적으로 사라졌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정적이 찾아왔다. 유진은 그제야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남자가 말없이 한쪽 팔을 뻗어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그녀의 팔을 붙잡은 채 비 내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유진은 인형처럼 무력하게 그에게 이끌려 걸었다.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모르는 남자.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나의 남편. 유진은 텅 빈 눈으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나의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낯선 남자의 단단한 팔에 이끌려 비에 젖은 도시의 뒷골목을 정처 없이 헤맸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낡고 비좁은 옥탑방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그녀를 그곳에 데려다 놓은 뒤 한마디 말도 없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덩그러니 남겨진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가난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왕국이었다. 한때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그녀에게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과 다닥다닥 붙은 옆 건물 지붕만이 보이는 이 작은 창문은 감옥의 창살과도 같았다. 천장에는 지난밤의 폭우가 남긴 얼룩이 흉터처럼 번져 있었고 구석에 놓인 낡은 싱크대에서는 녹물 섞인 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첫 며칠은 악몽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했다. 유진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여기가 어딘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되새겨야 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대신 그녀의 손에는 이제 몇백 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을 고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비참해서 그녀는 몇 번이고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려 애썼다. 과거의 화려한 이력서는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파산한 아우라 그룹의 CEO. 이 주홍글씨는 그녀가 가는 곳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면접관들은 동정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그녀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졌다. 그리고 그 남자 강민준, 그는 유령처럼 그녀의 삶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맞은편 그녀의 옥탑방보다 더 허름해 보이는 또 다른 옥탑방에 살고 있었다. 유진은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그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고 해질 녘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그의 그림자를 확인했다. 그는 그날 밤 이후 유진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그 비 내리던 밤의 기이한 서약은 한낱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그는 침묵했지만 그의 행동은 조용한 언어처럼 유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유진은 문고리에 걸려있는 작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안에는 갓 따온 듯 신선한 토마토 몇 개가 들어있었다. 처음엔 누군가 잘못 두고 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풋고추 한 봉지가, 그 다음 날에는 따끈한 두부 한 모가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유진은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동정 따위는 필요 없었다. 또 한 번은 밤새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유진은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자
절망적인 심정으로 잠을 설쳤다. 그런데 한밤중 지붕 위에서 희미하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겁이 났지만 이내 소리는 잦아들었고 신기하게도 천장에서 떨어지던 물방울도 멈췄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 지붕 한 구석에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방수포가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늦은 밤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하기 위해 헤매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동네의 취객 몇 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더러운 농담과 희롱이 쏟아졌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몸이 굳었다. 이 동네에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가씨, 우리랑 술 한잔 할까? 그들이 추악한 손을 뻗어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골목 어귀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리어카를 옆에 세워두고 가로등 불빛을 등진 채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맹수처럼 사나웠다. 취객들은 그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이내 욕설을 중얼거리며 흩어져 버렸다. 상황이 정리되자 민주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리어카를 끌고 유진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여전히 한마디의 말도 없이 유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움 때문이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고물상 노숙자로 보기에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기이했다. 그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그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매일같이 더러운 폐지를 만지면서도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허름한 작업복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어깨는 굳건했고 허리는 굽은 곳 없이 꼿꼿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 가끔씩 창문을 통해 마주치게 되는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공허하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칼날 같은 예리함을 숨기고 있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낯선 남자와의 기묘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베푸는 소리 없는 친절은 자존심 상하는 동정이면서도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을 미세하게 녹이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무언가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밤이 깊었다. 잠 못 이루던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맞은편 옥탑방의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옥탑방 앞 작은 평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리어카도 작업복도 없이 그저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그저 검고 막막한 허공을. 그의 옆모습은 고요한 조각상 같았다. 그 순간 유진은 그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고물상이나 노숙자가 아닌 한 남자의 고독을 보았다.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깊고도 서늘한 외로움이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창문의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가 뜨거워진 그녀의 마음을 식혀주었다. 저 남자와 나는 어쩌면 서로의 가장 깊은 절망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인지도 모른다. 그 비 내리던 밤의 서약은 미친 짓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추락하는 두 영혼이 서로를 붙잡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처음으로 유진은 이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서 아주 작은 위안 한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맞은편 옥탑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자 말없이 밤하늘을 공유하는 저 남자의 존재 그 자체였다. 며칠간의 무력감은 유진의 안에서 서서히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동정과 구걸로 연명하는 삶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유진이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그녀에게는 아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남아있었다. 바로 그녀 자신, 그녀의 재능과 십수년간 패션계의 정점에서 쌓아 올린 감각이었다. 결심은 섬광처럼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을 것이다. 없다면 만들면 된다. 그녀의 옥탑방은 하룻밤 사이에 작은 아틀리에로 변했다. 잠도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동묘 구제시장에서 중고 재봉틀 한 대와 재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들을 사들였다. 자본금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액수였지만 유진의 눈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버려진 옷들, 잊힌 직물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기로 했다. 세상의 끝에서 그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동묘 구제시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전쟁터였다. 먼지 쌓인 옷 무덤 속에서 그녀는 보석을 찾아내는 광부처럼 천 조각 하나, 단추 하나를 허투루 보지 않았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원단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던 그녀의 섬세한 손은 이제 거친 데님과 낡은 실크를 어루만지며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읽어냈다. 사람들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옷더미를 뒤지는 그녀를 그저 그런 행상인 중 하나로 여겼지만 그녀의 눈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밤이 되면 옥탑방의 작은 정우 아래에서 마법이 시작되었다. 유진의 손에서 낡은 청바지는 세련된 비대칭 스커트로, 빛바랜 군용 점퍼는 트렌디한 크롭 재킷으로 재탄생했다. 그녀는 단순히 옷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모든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그녀의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겠다는 절박함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재생 아리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다. 마케팅 예산은 없었다. 그녀 자신이 직접 모델이 되어 낡은 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고 제품 설명에는 그 옷이 가진 역사와 어떻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초반의 반응은 미미했다. 하루에 한두 벌 팔리는 날이 고작이었고 그마저도 없는 날이 더 많았다. 경쟁자들은 조악한 방식으로 그녀의 아이디어를 베끼기 시작했고 재료비와 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수익은 거의 남지 않았다. 지쳐 쓰러져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나 다시 재봉틀을 돌리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가끔 그녀는 자신이 뭘 하고 있나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진은 큰 벽에 부딪혔다. 몇몇 단골 고객이 생기긴 했지만 사업은 좀처럼 성장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중고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초라한 판매 데이터를 노려보며 머리를 쥐어짰다. 정체성이 문제야. 업사이클링 패션이라는 건 너무 소수 마니아를 위한 시장이야. 이걸 어떻게 확장하지 하나밖에 없는 특별함이 장점인데 이걸 대중적으로 만들려면 결국 그 장점이 사라지게 돼. 생산 단가도 너무 높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방 한가운데 쌓여있는 옷더미와 벽에 붙여놓은 디자인 스케치들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기만 했다. 바로 그때였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강민준이 그녀의 열린 방문 앞에 섰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다 절망에 빠진 유진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춘 듯 했다. 유진은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금은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그에게는 더더욱. 민주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문지방에 기대선 채 잠시 동안 유진의 방안을 훑어보았다. 벽에 붙은 디자인 스케치들, 바닥에 널브러진 원단 조각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숫자들. 그의 시선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했다. 유진이 그의 침묵이 어색해 고개를 들려던 순간 그가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팔아. 너무나 뜻밖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주는 여전히 방안을 응시한 채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한정판을 파는 게 아니야. 당신은 지금 이야기를 팔고 있어. 모든 옷에는 당신이 구해낸 이야기가 담겨 있지. 동묘의 먼지 속에서 발견된 이야기, 누군가의 옷장에서 잊혔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이야기. 사람들은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이야기를 사는 거야. 유진은 숨을 삼켰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이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고도의 브랜딩 전략이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기술적 개념을 스토리텔링이라는 감성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재생 아리본이라는 브랜드가 나아갈 길이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매일같이 폐지와 고물을 줍는 남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통찰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장의 본질과 소비자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언어였다. 유진은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어떤 실마리라도 찾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던진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했다.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가격을 신경 쓰지 않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복대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진은 한동안 멍하니 그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이야기를 팔아. 그 순간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는 것처럼 그녀의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졌다. 길이 보였다. 안개가 걷히고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홀린 듯이 노트북으로 달려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재생 아리본 은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힌 이야기를 찾아 되살립니다. 새로운 브랜드 컨셉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모든 제품에 고유한 시리얼 넘버와 함께 그 옷이 가진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재탄생시킨 자신의 디자인 의도를 담은 작은 스토리북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가격은 올릴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싸구려 재활용품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니까. 유진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새로운 사업 계획과 마케팅 전략을 미친 듯이 써내려갔다. 피곤함도 잊었다.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차올랐다. 문득 그녀는 작업을 멈추고 자신과 그를 가로막고 있는 얇은 벽을 응시했다.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고마움과 함께 더 큰 의문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당신 대체 누구야? 강민준이 던져준 이야기라는 화두는 재생 아리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유진은 그의 조언을 120% 활용했다. 그녀의 온라인 스토어는 더 이상 낡은 옷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잊힌 시간과 기억,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파는 갤러리가 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스토리북이 담긴 독특한 포장옷에 얽힌 감성적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고유진의 천재적인 디자인 감각이 더해진 제품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패션 블로거들과 인플루언서들이 먼저 주목했고, 쓰레기에서 명품을 창조하는 디자이너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그녀를 조명했다.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유진은 작은 작업실을 겸할 수 있는 반지하 공간을 얻었고, 과거 아우라에서 그녀를 믿고 따랐던 젊은 디자이너 한 명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여력까지 생겼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옥탑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곳은 그녀의 초심이자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수수께끼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강민준.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매일 리어카를 끌고 나갔다. 유진이 감사의 표시로 건넨 음식을 묵묵히 받거나 가끔 그녀의 작업실 앞에 쌓인 원단 포대를 말없이 옮겨주는 것이 그들 사이의 유일한 소통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유진의 제기는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ST 패션의 사장실 박서준은 부하 직원이 보고한 모니터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화면에는 재생 알리 본의 메인 페이지가 떠 있었다. 그는 고유진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 길바닥을 전전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인가? 고작 쓰레기 같은 헌 옷을 가지고 제법 그럴듯한 사업을 꾸리고 있다니. 이건 자신과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다. 이딴 쓰레기 같은 게 요즘 애들 취향인가? 박서준은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디자인은 독창적이었고 컨셉은 명확했다.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고유진의 흔적, 그녀의 꺾이지 않은 자존심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대표님, 최근 패션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꽤 좋습니다. 일종의 팬덤까지 형성되고 닥쳐. 박서준은 보고하던 직원을 향해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그의 오만함은 고유진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베푸는 동정 아래에서나 존재해야 했다. 감히 자신의 발 아래에서 기어 올라오려 해서는 안 됐다. 그 여자 보통 어디서 저런 누더기들을 주워 모으는지 알아봐. 내가 직접 그 잘난 희망을 다시 짓밟아 줘야지. 며칠 후 동묘 구제시장. 유진은 새로 고용한 직원 민지와 함께 다음 컬렉션에 쓸만한 소재를 찾고 있었다. 시장의 소음과 활기는 이제 그녀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었다. 한참 낡은 가죽 재킷 더미를 뒤지던 그녀의 앞에 불청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런. 이게 누구신가? 우리 고 사장님 아직도 쓰레기 더미에서 놀고 계셨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명품 수트로 한껏 멋을 낸 박서준이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병풍처럼 버티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유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박 이사님? 이런 누추한 곳은 당신 같은 분이 올 장소가 아닐 텐데요. 누추하긴. 네 수준에 딱 맞는 곳 아니었나. 박서준은 유진이 고른 가죽 재킷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쳤다. 내가 기회를 줬을 때 잡았어야지. 감히 내 눈앞에서 이런 장난질을 벌여. 네 작은 소꿉놀이 오늘 여기서 끝내주지. 그가 유진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순순히 따라와. 무릎 꿇고 빌면 네 직원 월급 줄 돈 정도는 던져줄 테니. 옆에 있던 민지가 겁에 질려 유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박서준을 노려봤다. 이 손 놔. 싫다면. 박서준이 유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던 순간이었다. 그들 뒤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리어카를 옆에 둔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듯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의 공허함 대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박서준의 부하 중 한 명이 어이없다는 듯 그에게 다가갔다. 어디서 끼어들어. 이 거렁뱅이 새끼가 꺼져. 남자가 민준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간결하고 빨랐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그뿐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카와. 민준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남자의 손목을 쥔 채 박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박서준의 눈에 똑바로 박혔다. 한 번 더 말하지. 그 손 놓으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경고였다. 박서준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저 남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눈빛 자세 그리고 부하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 쥐고 있는 저 압도적인 힘. 저것은 결코 평범한 고물상의 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부하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다. 민준이 박서준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그 한 걸음에 박서준은 저도 모르게 유진의 팔목을 놓고 뒷걸음질 쳤다. 군중 속에서 수치심과 공포가 그의 얼굴을 벌겋게 달궜다. 두고 봐. 너희들 다 끝장이야. 박서준은 비겁한 협박을 내뱉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다. 폭풍이 지나간 시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다. 유진은 붉게 자국이 남은 팔목을 내려다보며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애써 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민주는 이미 리어카를 향해 몸을 돌린 후였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잠깐만요. 유진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그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유진은 그의 넓은 등을 보며 물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의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대체 누구세요, 당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방금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녀가 알던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 그의 힘, 그의 기세는 길바닥에 삶에 찌든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그녀의 거지 남편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거대한 확신이 되어 그녀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남편.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대답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큰 수수께끼를 그녀의 마음에 남겼다. 동묘 시장에서의 소라는 역설적으로 재생 아리 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박서준의 비열한 행패는 목격자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재벌 3세에게 굴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 디자이너. 대중은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고유진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와 재기의 상징이 되었다. 주문이 폭주했다. 유진과 그녀의 작은 팀은 밤을 새워 재봉틀을 돌렸지만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성장의 기회 앞에서 그녀는 자본이라는 거대한 벽에 다시 한번 부딪혔다. 더 큰 작업실, 더 좋은 설비, 더 많은 직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은행의 문턱은 파산자에게 여전히 높고 차가웠다. 바로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유니콘 벤처 캐피탈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투자사였다.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그들은 재생 아리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놀라울 정도로 유리한 조건의 투자를 제안했다. 경영권 불간섭 최소한의 지분, 그리고 유진의 비전에 대한 전적인 신뢰. 유진은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세상에 이런 꿈의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유니콘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조사했지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함정일가 박태식이 파놓은 또 다른 덫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계약서는 변호사의 검토 결과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기회를 포기할 것인가? 며칠간의 고심 끝에 유진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로 했다.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하던 바로 그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마철루 그 꼭대기층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펜트하우스에서 한 남자가 통화 중이었다. 창밖으로 유진의 옥탑방이 있는 동네가 장난감처럼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다. 남자는 강민준이었다. 하지만 허름한 작업복 대신 그의 몸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이 완벽하게 감겨 있었다. 처리됐나, 김비서? 네, 회장님. 고유진 대표 측에서 최종적으로 투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희 쪽 정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신중하고 유능했다. 민준아니 철룡그룹의 강민준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추적 불가능하게 보내도록.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연락은 자네 선에서 처리해. 나는 이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김 비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 나는 그녀가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바람만 불어주는 역할이면 충분하다. 그녀의 복수는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이어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능력을 믿는 신뢰와 그녀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온 한 줄기 빛과 같은 투자금으로 재생 아리 본드는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번듯한 작업실을 구했고 실력 있는 직원들을 더 채용했다. 회사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자 그녀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아우라그룹 파산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아우라에서 가장 신임했던 재무팀의 박 과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회사가 무너질 때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키려 했던 충직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산더미 같은 과거의 재무자료들을 펼쳐놓았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마치 누군가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요. 박 과장이 말했다. 유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분명 흔적이 있을 거야. 아무리 완벽한 범죄라도 실수는 남기기 마련이니까.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자료에 매달렸다. 복잡한 파생 상품 거래 내역, 해외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시기적절하게 터져나온 악의적인 루머들. 모든 것이 유진의 경영 실패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지금 유진의 눈에는 과거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발견했다. 찾았어.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여러 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거친 자금 거래 내역의 종착지가 있었다. 청송자산운용이라는 낯선 이름.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투자 자문 회사였다. 하지만 유진의 직감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 회사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유령이었다. 다시 강민준의 펜트하우스. 김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있었고 그 안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회장님 박태식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 핵심 루트를 찾아냈습니다. 청송자산운용이라는 위장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의 사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비서의 보고가 끝나자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지독한 냉기와 사리뿐이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쫓아온 원수의 꼬리가 드디어 잡힌 순간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운명처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두 남녀는 동시에 같은 이름을 되뇌고 있었다. 청송자산운용. 새로운 작업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속에서
유진은 수첩에 적힌 그 이름을 내려다보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리고 도시의 가장 높은 곳 고독한 왕좌에서 민주는 모니터에 떠있는 그 이름을 노려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길은 이제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거대한 악의 심장을 향해 동시에 좁혀져 들어가고 있었다. 박 과장은 유진의 가장 충직한 병사였다. 그는 청송자산 운용이라는 유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힐 작은 열쇠를 찾아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한강의 둔치에서 다시 만났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박 과장이 내민 서류 뭉치는 그의 손안에서 불처럼 뜨거웠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아우라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결정적인 한방.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서류에는 아우라의 핵심 원자재를 공급하던 성진 텍스타일의 부도 관련 기록이 담겨 있었다. 당시에는 단순한 경영 악화로 인한 파산으로 알려졌지만 진실은 달랐다. 청송자산운용이 제3자를 통해 성진의 부실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만기 연장을 거부하며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었다. 그 시점은 아우라가 가장 중요한 컬렉션을 준비하던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박 과장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놓았다. 이 모든 내부 정보 유출의 중심에 유진이 친자매처럼 믿고 의지했던 최측근 임원윤 서현 전무가 있었다. 그녀는 박태식에게 매수되어 아우라의 모든 비밀을 넘기고 있었다. 기업의 배신보다 사람에 대한 배신이 더 아픈 법이다. 유진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박 과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를 돌려보냈지만 정신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작업실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정처 없이 도시의 거리를 걸었다. 화려한 쇼윈도와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고통을 비웃는 듯했다. 발걸음은 어느새 익숙한 옥탑방 동네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의 작고 낡은 놀이터의 텅 빈 그네에 주저앉았다. 끼익끼익. 녹슨 그네가 그녀의 절망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그저 목이 메어 숨 막히는 울음을 삼켰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온몸을 올감했다. 이 거대한 싸움터에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믿었던 모든 것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깨 위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이춘옥이한 니카 강민준이 그녀의 옆에 서서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반대편 그네에 앉았다. 정적이 흘렀다. 놀이터의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의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 뒤 유진이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내 회사, 내 꿈,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까지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먼 곳을 응시하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믿음은 칼이 되기도 하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쥐었을 때 가장 깊게 박히는 법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감이 아니었다.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뼛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조각처럼 단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짙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어본 적이 있어. 그가 말을 이었다. 눈앞에서 내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걸 그저 지켜봐야만 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무게감은 유진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고물상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 역시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다. 그 순간 유진은 그에 대한 경계심과 의심 대신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다. 아니, 공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멈췄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잡고 깨끗하게 접힌 손수건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세탁된 손수건에서는 희미한 햇볕 냄새가 났다. 일어나. 그가 내민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들의 방문은 여전히 몇 걸음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사이의 거리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그가 건넨 손수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창밖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그의 방을 바라보았다. 나의 이상한 거지 남편. 그는 단순한 보호자나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이 세상의 또 다른 생존자였다. 유진은 굳게 다짐했다. 더 이상 울지 않으리라. 이 싸움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이미 서로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 있었다. 강민준과의 조용한 공감은 고유진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슬픔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넘어서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할 지휘관이었다. 재생 아리본. 이 작업실은 이제 야전 사령부나 다름없었다. 유진은 충직한 부하들 민지와 박 과장을 앞에 두고 자신의 대담한 계획을 설명했다. 온라인에서의 성공만으로는 부족해. 박태식과 ST 패션을 무너뜨리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무대에서 그들의 심장을 찌를 거야. 그녀의 목표는 서울 패션 위크였다. 물론 공식적인 런웨이에 설 자격은 없었다. 그래서 유진은 더 과감한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게릴라 패션쇼였다. 패션 위크가 열리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야외 광장에서 모든 언론과 바이어 그리고 경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존재를 선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컬렉션의 주제는 진실 타아구트이야. 내가 아우라를 잃어야 했던 모든 과정 그 안에 담긴 배신과 거짓을 디자인으로 폭로할 거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유진은 이 쇼를 박서준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대한 덫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는 박서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망신 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터였다. 덫을 놓을 거야. 유진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우리가 그들의 디자인을 표절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자. 그녀는 박 과장을 통해 입수한 ST 패션의 다음 시즌 주력 컬렉션 디자인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유사해 보이는 가짜 디자인 스케치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미끼를 박서준이 물도록 은밀하게 흘리기 시작했다.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민지는 패션계 지인과의 통화에서 새 컬렉션 디자인이 아무래도 ST 패션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 걱정이라며 실수처럼 정보를 흘렸다. 유진은 일부러 패션 기자들이 자주 찾는 카페에 가짜 스케치북을 부주의하게 펼쳐놓았다. 거짓 정보는 거미줄처럼 퍼져나가 마침내 목표물의 귀에 정확히 도달했다. 강민주는 유진의 계획을 그녀가 아닌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알게 되었다.
김 비서는 그녀의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회장님 자칫하면 역으로 표절 시비에 휘말려 재기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강민주는 김 비서를 제지했다.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전사였다. 아니, 그녀가 덫을 놓았으니 우리는 사냥감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면 된다. 강민주는 즉시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첫째, 박태식의 손발을 묶어두어. 쇼가 열리는 날 ST 패션의 주력 계열사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만한 금융사고를 터뜨려. 늙은 여우가 어린 늑대의 어리석은 행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둘째, 언론은 우리가 컨트롤한다. 영향력 있는 국내외 패션 평론가와 기자들에게 패션 위크의 진짜 주인공은 DDP 밖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익명의 제보를 흘려 판을 최대한 키우는 거야. 셋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쪽 법무팀도 대기시켜. 그녀가 불리해지는 순간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그의 지시는 완벽한 지원 사격이었다. 유진이 최전선에서 칼을 휘두를 때 그는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에서 그녀를 지키며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한편 박서준은 예상대로 미끼를 덥석 물었다. 고유진이 자신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소식에 그는 길길이 날뛰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드디어 저 오만한 여자를 재기불능구로 만들 절호의 기회였다. 변호사들 불러 모아 기자들도 전부 섭외해. 감히 내 디자인을 훔쳐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저 여자의 손목을 잘라버릴 테다. 그는 고유진의 게릴라쇼 현장을 덮쳐 표절을 폭로하고 그녀를 패션계에서 영원히 매장시킬 계획에 완전히 도취되었다. 그는 자신이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결전의 날, 서울 패션 위크가 열리는 DDP 주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패션 피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 뜨거운 열기 속 유진과 그녀의 팀은 행사장 근처에 빌린 작은 밴 안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밴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유진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절망에 젖은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운명을 되찾으려는 여왕의 얼굴이었다. 창밖으로는 박서준이 보란 듯이 대동한 기자들과 변호인단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냥감은 이미 함정 안에 들어와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진짜 진실 컬렉션 의상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시작이야. DDP 야외 광장은 순식간에 고유진의 무대로 변했다. 공식 런웨이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도시의 회색빛 건축물과 어우러진 모델들의 워킹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예술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강렬한 비트의 음악은 재생 아리 본의 심장 박동처럼 광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컬렉션의 주제 진실, 티루선 첫 번째 모델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명확하게 드러났다. 의상들은 거칠고 해체되었으며 때로는 상처 입은 듯 보였다. 찢겨진 실크는 다시 꿰매어졌고 불에 그을린 듯한 데님은 날카로운 금속 장식과 결합되었다. 그것은 배신과 상실의 고통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기자들과 평론가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게릴라 쇼가 아니었다. 한 디자이너의 처절한 영혼이 담긴 날 것 그대로의 외침이었다. 디자인은 천재적이었고 컨셉은 그 어떤 쇼보다도 강렬했다. 쇼가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 음악 꺼! 고함소리와 함께 박서준이 변호사들과 기자들을 이끌고 런웨이 한가운데로 난입했다. 음악이 뚝 끊기고 모델들이 우뚝 멈춰 섰다. 광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박서준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여러분, 이 사기극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유진이 일부러 흘린 가짜 디자인 스케치들을 대형 보드에 붙여 들어 보였다. 사진 속 디자인은 현재 ST 패션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다음 시즌 컬렉션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이미 한번 실패한 이 여자 고유진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남의 피땀 어린 노력을 훔쳤습니다. ST 패션의 디자인을 통째로 베낀 것입니다. 이 증거를 보십시오. 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상황은 유진에게 최악으로 치닫는 듯 보였다. 그녀의 팀원들은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고유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런웨이가 중단된 그 순간부터 무대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박서준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침착함에 오히려 박서준이 당황할 정도였다. 유진은 그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네, 이 디자인들은 분명 익숙해 보이는군요. 그녀의 첫마디에 장내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박서준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유진의 다음 말은 광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연하겠지요. 이 디자인들은 당신의 회사 ST 패션이 3년 전 아우라에서 훔쳐간 바로 그 디자인들이니까요. 뭐라고 박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유진은 그를 무시하고 쇼를 위해 준비했던 벤 옆의 대형 LED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잠시 후 어두웠던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며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원본 디자인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3년 전 유진이 아우라의 CEO 시절에 진행했던 미공개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었다. 디자인 컨셉, 회의록 이메일 기록, 그리고 파일 생성 날짜를 증명하는 메타데이터까지. 모든 증거는 ST 패션의 새 컬렉션보다 몇 년이나 앞서 있었다.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박서준 씨, 나는 당신이 도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이 훔친 것이 무엇인지 기억조차 못할 만큼 어리석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신이 훔쳐간 바로 그 디자인을 당신에게 미끼로 다시 던져준 겁니다. 과연 당신이 이걸 대중 앞에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멍청한지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군요. 완벽한 방역이었다. 광장은 경악과 충격으로 폭발했다. 기자들은 역사적인 특종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박서준의 얼굴은 승리감에서 창백한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시뻘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완벽하게 조롱당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그가 소리쳤지만 스크린에 떠있는 명백한 디지털 증거 앞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한 발악일 뿐이었다. 함께 왔던 변호사들은 꿀먹은 번거리가 되었다. 그 순간 강민준이 심어놓은 언론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박서준에게 퍼부었다. ST 패션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표절이 아니라면 저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아우라를 파산시킨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한편 강민준의 계획대로 긴급 이사회에 발이 묶여있던 박태식 회장은 비서로부터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아들의 어리석음이 자신의 제국에 얼마나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는지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광장에서는 쇼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었다. 승리의 행진이었다. 컬렉션 진실의 의상들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모든 옷이 그녀의 싸움과 승리를 증명하는 깃발처럼 보였다. 쇼의 피날레 유진은 모든 모델들과 함께 런웨이의 중앙에 섰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고요했으며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박태식 부자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였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첫 번째 일격은 성공했고 이제 당신들의 명예는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고. 게릴라 패션쇼의 성공은 고유진을 단숨에 패션계의 가장 뜨거운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불굴의 디자이너, 진실의 투사와 같은 수식어와 함께 거론되었다. 재생, 아리 본은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신드롬이 되었다. 투자 제안이 쇄도했고 백화점들은 앞다투어 그녀에게 팝업 스토어 입점을 제안했다. 하지만 유진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했다. 박서준에게 가한 일격은 통쾌했지만 그것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인 박태식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은 아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쟁의 승패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거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강민준이라는 남자였다. 패션쇼가 끝난 날 밤 유진은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와 그를 기다렸다. 축하 파티도 언론 인터뷰도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먼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조용한 지지와 보호가 없었다면 그녀는 진작에 꺾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의 방은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의 부재는 유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동묘 시장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기묘한 실종. 퍼즐 조각들은 맞춰지지 않고 흩어져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유진은 작업실에서 돌아오다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익숙한 리어카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와 마주 서 있는 강민준의 뒷모습이 보였다. 상대방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자세는 훈련받은 경호원처럼 꼿꼿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담벼락 뒤에 바싹부터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명확하게 느껴졌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강민준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무언가를 보고하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단순한 존중을 넘어 절대적인 복종에 가까웠다. 그는 감히 강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반면 강민준은 평소의 그 모습 그대로 팔짱을 낀 채 무심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옆모습에서 풍기는 기운은 더 이상 동네의 고물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하의 보고를 받는 지휘관의 모습 혹은 제국의 왕이 신하를 대하는 모습과도 같았다. 정장 남자가 서류 봉투 하나를 공손하게 내밀었다. 민주는 봉투를 받아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외투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는 짧게 몇 마디를 던졌다. 유진의 거리에서는 내용이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끝나자 정장 남자는 다시 한번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던 골목 밖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유진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방금 자신이 본 광경은 무엇인가? 저 남자는 누구이며 강민준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그의 정체를 설명해주는 단서인 동시에 그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밀어넣는 수수께끼였다. 그 순간 강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이 숨어있는 담벼락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유진의 눈과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유진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들켰다는 사실보다 그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이제 알게 되었나 라고 묻는 듯한 깊고 고요한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마치 그녀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을 시간을 주는 것처럼 유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가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춤출 수는 없었다. 그가 아군인지 혹은 더 거대한 적의 일부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의 비밀스러운 추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의 하루 일과를 뒤쫓았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너무나도 단조롭고 평범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리어카를 끌고 나갔고 고물상들을 돌며 폐지를 모았고 저녁이 되면 묵묵히 돌아왔다. 그에게서 특별한 점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평범함 자체가 정교하게 짜인 위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간의 허탕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매주 금요일 오후 정해진 시간에 딱 1시간 동안만 자리를 비웠다. 그 시간 동안 리어카는 늘 같은 공사장 공터에 세워져 있었다. 결전의 금요일. 유진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멀리서 그의 동태를 살폈다. 그는 평소처럼 공터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낡은 점퍼를 벗어 리어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익숙한 듯 공사장 뒤편의 좁은 길로 사라졌다. 유진은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리어카로 다가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목표는 그가 벗어둔 점퍼였다. 그녀는 그가 정장 남자에게서 받은 서류 봉투를 그 점퍼 안주머니에 넣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주변을 살피며 그녀는 재빨리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차가운 종이 봉투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다.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말았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아닌 두툼한 돈다발과 함께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주소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트리니티 팰리스의 펜트하우스 주소였다.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강민준, 그녀의 거지 남편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다. 박태식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갈갈이 찢어발기고 있었다. 패션쇼의 치욕 이후 ST 패션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이 고유진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상처 입은 포식자는 더욱 잔인해지는 법이다. 그는 더 이상 고상한 방법을 쓰지 않기로 했다. 고유진 그 계집애와 재생인지 뭔지 하는 쓰레기 브랜드를 이 업계에서 완전히 말려 죽여버려 박태식의 분노에 찬 명령이 떨어지자 거대한 자본의 족쇄가 재생 아리본을 향해 조여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공급망을 향했다. 재생에 원단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갑자기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부 사정이었지만 그 배후에 ST 패션에 압력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유진과 그녀의 팀은 하루아침에 총알 없는 군인이 되었다. 두 번째 공격은 유통망을 겨냥했다. 재생의 팝업 스토어를 유치했던 백화점들이 돌연 입점 취소를 통보했다. 온라인 편집샵에서는 그들의 상품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ST 패션에 막대한 광고비를 무기로 한 박태식의 압박에 유통사들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 공격은 가장 비열했다. 돈으로 매수된 타블로이드 신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유진을 향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우라 시절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거짓 증언, 디자인 아이디어를 갈취했다는 날조된 폭로가 쏟아졌다. 대중의 영웅이었던 그녀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둔갑시키려는 여론전이었다. 재생 아리 본 어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작업실은 혼란에 빠졌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위기의 중심에서 고유진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이것이 박태식의 발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의 파도를 막아줄 보이지 않는 방파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단 공급이 끊겨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바로 다음 날, 이탈리아의 한 최고급 원단 회사가 먼저 재생 측에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재생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싶다고 제안했다. 백화점에서 쫓겨나 판로가 막히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파리의 명품 편집샵 르셀렉트에서 입점 제안서가 날아왔다. 르셀렉트는 고유진에게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주겠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온라인을 뒤덮었던 악성 루머들은 하룻밤 사이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기사를 썼던 언론사들은 오보였다며 정정 기사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했고 악플을 달던 계정들은 모두 정지되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나타나 더러워진 인터넷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린 것 같았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의 개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낡은 열쇠와 트리니티 팰리스의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만지작거렸다. 강민준.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그가 있었다. 한편 박태식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자신의 모든 공격이 거대한 스펀지에 흡수되는 것처럼 무력화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방역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ST 패션의 주식 시장이었다. 누군가 ST 패션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주가를 폭락시킨 뒤 바닥을 친 주식을 다시 헐값에 사들이는 작전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 수준의 장난이 아니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동원한 조직적인 기업 사냥이었다. 박태식의 금융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그들은 공격의 주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수십 개의 해외 유령 회사를 거치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박태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고유진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거대한 유령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고유진의 뒤에 ST 패션을 한 입에 삼켜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버티고 있었다. 누구야? 대체 누구야? 박태식의 절규가 텅 빈 회장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제국은 이제 외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에 의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기적처럼 해결되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트리니티 팰리스의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의심은 이제 심장을 옥죄는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자신이 휘말린 이 전쟁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그리고 자신의 침묵하는 거지. 남편은 바로 그 전쟁을 움직이는 거인 중 하나였다. 박태식은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이사회는 등을 돌렸으며 언론은 그를 부패한 늙은이로 몰아세웠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짐승처럼 궁지에 몰렸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짐승은 가장 위험한 법이다. 그는 더 이상 법이나 상식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고유진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그 계집애를 잡아와. 그의 지시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보다 지독한 아기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 마지막 디자인을 손보고 있었다.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 혼자만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솟아나는 영감에 몰두하고 있었다. 작업실 주변의 골목은 유난히 어두웠고 바람소리는 스산했다.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섰을 때였다.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위협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 2명이 나타나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입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두꺼운 손이 순식간에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조용히 따라와 주셔야겠습니다, 고유진 씨.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성 2명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력하게 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밴으로 끌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빠르게 멀어지는 작업실의 불빛과 지독한 절망감뿐이었다. 한편 트리니티 팰리스 펜트하우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비밀 상황실에서 김 비서는 경악으로 굳어진 얼굴로 화면을 보고 있었다. 유진의 작업실 주변에 설치해둔 CCTV 화면이 방금 전의 끔찍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고유진 씨가 납치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지독한 냉기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고요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이글거리는 분노의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 비서는 이미 유진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추적 장치를 통해 벤의 이동 경로를 스크린에 띄우고 있었다. 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물류 창고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 비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아니, 내가 직접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박태식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버려진 물류 창고. 유진은 밧줄에 묶인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의 앞에는 박태식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고유진. 네가 감히 나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유진은 공포에 질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끝났어, 박태식. 이런 짓을 벌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끝나, 이제 시작이다. 박태식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너를 이 창고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거다. 그리고 네가 죽고 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돕던 그놈도 모습을 드러내겠지. 그때 그놈까지 함께 처리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져. 그의 광기 어린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녹슨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들어왔다. 박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침입자를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들어온 것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 바로 강민준이었다. 그는 리어카도 고물도 없이 오직 맨몸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이놈은 또 뭐야? 저 계집애의 거렁뱅이 남편 놈 아니야. 박태식의 부하 중 하나가 조롱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돼. 왜 이곳에 온 거야? 도망쳐.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 다가오던 남자가 민준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 순간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민준은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날아오는 주먹을 고개만 까딱해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남자의 팔을 붙잡고 그대로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민주는 쓰러진 남자를 벌레 보듯 내려다본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태식의 부하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차갑고 무자비한 눈빛이었다. 그의 나지막한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남은 부하들이 겁에 질렸지만 이내 이성을 잃고 한꺼번에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부터는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민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특수훈련을 받은 암살자처럼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주먹과 발길질이 오갈 때마다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쓰러져 나갔다. 불과 몇 분 만에 건장했던 남자들은 모두 의식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유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가? 저 압도적인 힘, 저 무자비한 기술. 이것은 결코 평범한 사람의 몸짓이 아니었다. 마침내 창고 안에는 민준과 박태식, 그리고 유진 세 사람만이 남았다. 박태식은 공포에 질려 다리를 후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민준은 대답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겁에 질린 박태식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 창고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천룡그룹의 최정예 경호팀이었다. 김 비서가 그들 앞에서 달려와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유진의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묶인 몸으로 피와 먼지로 뒤덮인 채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거지 남편, 그녀의 조용한 보호자, 그리고 거대 제국 천룡그룹의 회장, 모든 퍼즐 조각이 가장 충격적인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천룡그룹의 경호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박태식의 부하들을 능숙하게 제압하고 공포에 질려 구석에 처박힌 박태식을 끌어냈다. 모든 과정은 한편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김 비서는 강민준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밧줄에 묶인 채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고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방금 전 수많은 장정을 단숨에 쓰러뜨렸던 그의 손은 이제 그녀의 몸을 올가맨 거친 밧줄을 풀어내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였다. 묶여있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에 물려있던 재갈을 풀어주었을 때 유진은 마침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질문을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누구세요? 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김 비서가 외쳤던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야만 했다. 강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그가 쏟아내야 할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천룡그룹 강민준입니다. 그의 대답은 낮고 담백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무거웠다. 혼란스러운 창고를 벗어나 유진은 자신이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최고급 세단의 안락한 가죽 시트에 몸을 싣고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운전석에는 김 비서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공간은 방음벽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강민준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허름한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 차림의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옥탑방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오래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철룡그룹의 전임 회장이셨죠. 세상은 단순한 추락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깊은 상처를 헤집는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배우를 파기 시작하자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가장 비열한 적수였던 박태식.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너무 거대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혔다가는 저 역시 아버지처럼 사라질 뿐이었죠.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저는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해외를 떠도는 줄 알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없는 유령처럼. 그래서 고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유진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다. 그의 비범한 통찰력 상식 밖의 신체 능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돕던 그 거대한 힘의 정체까지. 하지만 이해와 함께 다른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배신감이었다. 그럼 전부 연극이었군요. 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가 옥탑방에서 절망하고 시장 바닥에서 모욕당하고 단돈 몇 푼에 전전긍긍할 때 당신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네요. 마치 신처럼 당신의 거대한 성 꼭대기에서.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강민주는 그녀의 분노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냈다. 미안합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당신 역시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식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하는 인간이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완전한 우연이었습니다. 그 비 내리던 밤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당신의 눈빛을 보았을 때 저는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영혼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돕고 싶었던 마음. 그것만큼은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 역시 박태식이라는 거대한 악과 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겨야 했던 그의 고독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옥탑방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지켜주던 두 명의 패배자. 그들 사이에 기묘한 유대감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거대 그룹의 회장과 제기에 성공한 디자이너. 너무나도 달라진 위치에서 그들은 과연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을까? 차가 조용히 멈춰섰다. 창밖에는 눈부신 불빛을 뿜어내는 초호화 주상복합 건물 트리니티 팰리스가 서 있었다. 그녀가 그의 점퍼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주소였다. 우선은 이곳에서 지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가 말했다. 유진은 거대한 건물을 한 번 그리고 옆에 앉은 낯선 남자를 한 번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지는 남자. 그녀는 그의 제안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들의 관계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트리니티 팰리스의 펜트하우스는 하늘 위의 성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실내는 그녀의 옥탑방,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도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유진에게 이곳은 황금으로 만든 감옥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정체, 그의 슬픈 과거,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복잡한 감정들. 그 모든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해와 연민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폭풍처럼 헤집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게스트룸을 나와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 빛이 그녀를 맞았다. 강민준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감시 영상이 떠있는 화면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은 그의 전쟁 지휘 사령부였다. 유진은 더 이상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런 감상적인 질문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았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식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가 뭘 하면 되죠? 그 말은 그녀가 모든 진실을 받아들였으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의 파트너가 되어 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녀의 말에 강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요. 이제부터 우리의 진짜 전쟁을 시작할 테니.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채무관계의 부부나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는 운명으로 묶인 동맹이었다. 그들은 각자가 가진 정보와 증거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아우라의 내부자로서 박태식의 비열한 기업 사냥수법을 상세히 펼쳐놓았다. 그녀와 박 과장이 찾아낸 청송자산운용의 실체 공급망 파괴 공작, 그리고 내부자 거래의 증거들은 박태식의 목을 조일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강민준은 그녀의 칼날에 거대한 망치를 더해주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수년간 그의 팀이 축적해온 박태식의 범죄 제국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 그가 뇌물로 관리해온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가 박태식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두 사람의 정보가 합쳐지자 모든 범죄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청송자산운용은 강민준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동시에 아우라를 집어삼키기 위해 만들어진 박태식의 핵심 범죄 도구였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려야 해요. 그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강민준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목표는 같았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완벽한 심판. 그들은 최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무대는 다가오는 ST 패션의 정기 주주 총회였다. 수많은 주주와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태식의 제국에 대한 공개 처형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될 것이었다. 첫째, 금융 공격. 강민준의 천룡그룹은 주주총회 직전 ST 패션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을 공식 선언한다. 이는 주주들을 극도의 혼란과 공황 상태에 빠뜨릴 것이며 박태식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다. 둘째, 진실 폭로. 박태식이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순간 유진이 소액 주주의 자격으로 주주총회장에 깜짝 등장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우라 파산의 진실, 돈세탁 살인교사 혐의까지 박태식의 모든 범죄 증거를 언론과 주주들 앞에서 낱낱이 폭로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 유진의 폭로가 터져 나오는 동시에 강민준의 법무팀은 박태식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특별수사팀에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과 강민주는 증거들로 가득 찬 모니터 벽 앞에 나란히 섰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존경심이 비쳤다. 옥탑방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이제 세상을 뒤흔들 가장 강력한 연대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낼 시간이라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ST패션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철룡그룹, ST패션에 대한 적대적 M&A 정역 선언, 연회장을 가득 메운 주주들과 기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 철룡그룹이 왜 갑자기 경쟁사인 ST패션을 공격하는가 소문과 추측이 흉흉하게 오갔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단상에 오른 박태식 회장은 역설적으로 오만할 정도로 자신만만해 보였다. 그는 이 위기를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기회로 삼으려 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철룡의 이번 공격은 비겁한 경쟁자의 비열한 흠집내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ST패션을 어떻게 키워왔습니까? 저 박태식이 버티고 있는 한 우리의 제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열변은 스스로에 대한 주문과도 같았다. 그가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연설을 이어나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측면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고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왕국의 귀환한 여왕처럼 당당했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태식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유진은 수많은 시선을 가르며 단상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녀는 소액주주의 자격으로 발언권을 요청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이 회사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회사가 쌓아 올린 추악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절도와 부패, 그리고 죽음으로 얼룩진 과거 말입니다. 그녀의 선전포고와 함께 박태식의 경영 성과를 띄우기 위해 준비되었던 단상 뒤에 대형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태식 제국의 범죄 연대기였다. 아우라를 파산시키기 위해 공급망을 조작했던 증거자료, 청송자산 운용을 통해 돈 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던 비밀 장부,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던 내역. 스크린의 증거가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연회장 곳곳에서 탄식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그것은 강민준의 아버지 강일환 전 회장의 추락사고 현장 감식 보고서였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핵심 증거가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 결과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박태식이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던 그때 연회장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강민준이 김비서와 법무팀을 이끌고 걸어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고물상이 아니었다. 거대 제국 철룡그룹을 이끄는 젊은 황제의 위엄 그 자체였다. 그는 유진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저기 저 남자 박태식에게 살해당한 구 강일환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의 한마디는 연 회장의 핵폭탄처럼 터졌다. 장내는 아비규환의 혼란에 빠졌다. 박태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를 지지하던 주주들은 배신감에 찬 고함을 질렀고
그에게 뇌물을 받았던 인사들은 그의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다시 한번 동시에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검찰 특별 수사팀이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단상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선두에 선 검사가 박태식의 면전에 차가운 구속영장을 내밀었다. 박태식 씨, 당신을 주가, 조작 횡령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는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평생을 군림했던 재계의 거인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유진과 민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가 가장 빛나고 싶었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 불과 몇 분 만에 한 줌의 먼지로 변해버렸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초라하고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무자비하게 기록했다. 단상 위 유진과 강민준은 나란히 서서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을 마침내 끝냈다는 무겁고 서늘한 안도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제국은 무너졌다. 정의는 너무나도 늦었지만 마침내 실현되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박태식과 그의 제국에 대한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려졌다. 주가 조작 수천억 대의 횡령 살인 교사 혐의까지. 그의 모든 범죄가 100일에 드러났고 법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 기업 ST패션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세상은 똑똑히 목격했다. 고유진은 자신의 왕국을 되찾았다. 그녀는 파산한 ST패션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아우라 아이유레의 상표권을 다시 사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재생 아리본을 아우라와 통합하여 아우라 리본, 아우라 리본 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 위에 절망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정신을 더한 완벽한 부활의 상징이었다. 아우라 리본은 이전의 아우라보다 더 높이, 더 찬란하게 빛났다. 강민준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천룡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한 그는 아버지의 수건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룹 내부에 기생하던 부패의 고리를 모두 끊어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천룡그룹은 더욱 굳건하고 깨끗한 제국으로 거듭났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중심에서 그들은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유진은 반짝이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펼쳐지는 거대한 CEO 룸에 앉아 있다가도 문득 곰팡내 나던 옥탑방의 작은 창문을 떠올렸다. 강민주는 수많은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보고를 받다가도 리어카를 끌며 묵묵히 폐지를 줍던 그 고독한 시간 속에 기묘한 자유를 그리워했다. 긴 전쟁이 끝난 뒤 찾아온 평화는 때로는 지루하고 낯설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차를 몰아 익숙한 동네로 향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그녀의 옥탑방이 있던 곳으로. 강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비서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홀로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제는 비어있는 옥탑방 앞 작은 평상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거지 남편과 파산한 여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남과 여 중 하나였다. 너무나도 달라진 서로의 모습 앞에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끔 이곳이 생각나요. 지긋지긋했는데 이상하게도. 민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자유로웠던 시간이었으니까.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 도시의 소음과 멀리서 빛나는 화려한 불빛과
그리고 두 사람을 감싸는 서늘한 밤 공기.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윽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때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 비 내리던 밤, 당신은 내게 반지를 주며 서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도전이었고 절망 속에서 외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새로운 서약을 하고 싶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서약, 도전이 아닌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서약. 그는 천천히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새벽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아우라 리본의 철학처럼 재생과 영혼을 상징하는 듯한 디자인이었다. 고유진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진심을 담아 불렀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이번엔 진짜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충만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본 남자를 바라보았다. 가장 높은 곳의 여왕이었을 때의 모습도, 가장 낮은 곳의 패배자였을 때의 모습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겪어낸 남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두 사람은 옥탑방의 평상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바라보았다. 차가운 밤이 가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 비 내리던 밤의 기이한 서약은 이제 눈부신 새벽빛 속에서 영원한 사랑의 서약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